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배달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네. 예, 저는 직접 아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아이들이 이제 배민이라는 거 시키기도 하고 예. 요리라든가 애들이 꼬마는 아니고 이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이 시키고 있죠. 예. 저는 옆 서가지고 곁들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만 해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건 상당히 그날은 행복한 날이었어요. 즐거운 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는 항상 집에 있는 그 찬장 이런 데서 그 전에 시켰던 거 확인해서 거기에 있는 번호 같은 거 직접 그 가게로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지금은 이제 어플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바뀌었고 예. 그리고 이걸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돼 버렸습니다. 그냥 있는 거로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번호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플을 이용하지 않은 주로 그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식당 같은 데에서 그 직원들 배달원들을 둬가지고 오토바이도 사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네. 현직에 있을 때도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어요. 예. 직원들이 무면허도 있고 사고 나니까 그럼 관리하기 힘들고 또 퇴직금도 해야지. 그런데 그게 전부 없어지고 앱을 깔아가지고 특정 업체가 만드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이 앱으로만 거의 플러스에서 돈만 나가면 스스로 나가니까 많이 예.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업체가 괜찮은 업체인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리뷰 같은 것들도 있고 평가 같은 것들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 장점 때문에 또 편리함도 있고 해서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곳으로 다 통합돼 버렸습니다. 그게 독일계 업체라고 하고 그곳이 바로 이제 국내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인데 지난 4월 1일부터 광고 수수료 체계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여론의 질타가 막 쏟아지니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정작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바꾸지 않겠다는 또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건급비 체계는 정액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당. 예. 아니죠. 그 업체가 그 업체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가게마다 주는 형태인 거고 바뀐 거는 건당 5.8%를 책정한 거죠. 그러니까 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수료가 높아지는 거고 기존 체계는 그하고 상관없이 그냥 정액으로 한 달에 얼마로 그냥 딱 적어서 그냥 이걸 써왔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지금 실제의 어떤 업체들 예를 들면 중국식주라든가 치킨집 같은 데서는 부담이 기존의 2배까지 된다라는 불만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정액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88,000원이라고 하는데 깃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 하나를 사게 되면 88,000원인데 두 개면 이제 16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깃발을 산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장소가 여기인데 그 속에 있는데 아파트라든지 큰 상가에다가 깃발을 꽂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광고 효과도 그리고. 그렇죠. 광고식 광고를 사는 건데 이걸 보통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 정도 샀다는 거예요. 그럼 20 몇만 원, 30만 원 저기였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율제로 한다 그러면 매출액의 5.8% 한다면은 만약에 3천만 원 매출이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얼마 나오는 겁니까? 17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옛날에는 3, 40만 원 가지고 됐지만은 지금 몇 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소규모 업체에 대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뭐 착한 임대인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웬만하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니까 이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필 지금.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그러니까 남들 다 힘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배달이 늘어나니까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에 가서 올려버린 거 아니냐고 하는 이런 뭐 이상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또 다른 업체들 인수해가지고 외국계 기업으로 막 돼버렸는데 이 곳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불매 운동 조짐이 일어났고 배달의 민족이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 내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과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존의 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것. 네. 물론 이제 한 반 정도를 돌려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수수책에 바뀐 책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표가 이제 개선책이라고 내놨는데 예. 4월 달에 받던 수수료 절반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5일간 데이터를 봐가지고 공평하게 그러니까 많이 판매하는 집이나 적게 하는 판매집을 보게 되면은 공평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요금 인상한 거에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DH라고 딜리버리 히로라고 그래가지고 독일 업체가 배달의 민족, 네. 625, 배달통 전부 인쇄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배달하는 업체에 대해서 90% 이상을 독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만약에 올린다고 한다면 이걸 막을 사람이 없다.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꼼수라고 보는데 어떻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액제에서 정률제를 올리면서 그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소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앱을 사용 안 하면 그리고 이제 전화로 배달 받으면 주문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바뀌어 버려서 이걸 쓰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뭐 얘기들도 좀 들리거든요. 왜냐하면 라이더들 배달하는 사람들의 고용 구조라든가 지금 시장 상황 자체는 네. 이 배달 앱을 안 쓰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생명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다른 어떤 평가나 어떤 거 없이 무작정 올려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다 소상공인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상황. 이건 너무 독점 아니냐. 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달 앱 이런 거는 공공에서 그냥 아예 수수료 안 받고 그냥 지역적인 차원에서 무언가 서비스의 입장으로 한번 이걸 해보자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이걸 뭐 운영하고 있는 곳도 좀 있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지금 군산에서 예. 지자체인 군산시에서 배달의 명수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수수료하고 광고를 안 받고 광고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이도 가입해야 되지만은 네. 문제는 그 앱을 깔았을 경우에 관리 감독이라든가 유지 보수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지자체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이게 적을 때는 관계가 없어요. 예. 인원이 폭주하거나 몇십만 될 경우에는 그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원도 늘어야 되고 지원이라든가 예산이 아마 인원이 많을수록 손해 본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세금으로 해야 되니까. 예. 만약에 그게 이제 일종의 서버 같은 거를 해서 폭주했을 경우 누가 관리할 것이냐. 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상위에 올려놓고 어떤 다른 쪽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그렇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앱이라고 하면은 공평하게 예.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혜택이 더 있는 곳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업체가 적을 때는 한 화면에 다 보일 수 있지만은 그걸 넘어갈 때는 누가 먼저 보이고 누가 나중에 보이고 순번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또 매상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달라지고 뭐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공공배달앱이라는 것은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라든가 아니면 이거 자체에 들어가는 노출 빈도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면 그런 어떤 것을 또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배달 앱을 우리가 민간인 거 쓰다 보면은 내가 소비자한테 할인을 주지 않습니까? 쿠폰을 주거든요. 쿠폰을. 근데 정부 지자체에서는 쿠폰까지는 주지 못하고 아마 지역 상품권 쓰게 되면 1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걸도 애들이 보게 되면 쿠폰을 모아가지고 많이 모으면 공짜로도 받거든요. 이런 것까지 서비스는 조금 약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라이더들하고의 관계 분명하고도 가야 됩니다. 지금 배민 쪽에서는 라이더 쪽에 관련된 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은 맞습니다. 지금 공공 배달 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대안 배달 앱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대안이니까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대안되는 어떤 앱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탄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독점 기업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이제 공정위에서 뭐 기업 결합 심사 뭐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공공 앱을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어 보이고 또 경기도 자체에서도 좀 이걸 좀 해보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그런데 경기도는 워낙 규모가 큰 데라서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건 또 다른 방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위탁을 줘야 되거나 민간 업체 위탁.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수익 구조 이 부분도 그렇고. 근데 분명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무튼 지자체에서 지금 네.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민간업체랑 그 제가 말한 대로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연합해서 여기에 좀 참여를 해 주시면 오히려 더 그분들은 이 배달 앱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또 수익을 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 고민들은 상당히 좀 계속될 것 같고 4939님 예전에 전화번호부나 팜플렛 보면서 주문하던 시절 생각납니다. 맞아요. 이사 갈 때 꼭 이거 챙겼어야 됐어요. 젓가락에 붙어있는 그 번호 그렇죠. 이런 거. 공공 배달앱 필요하다고 봅니다. 8204님 배달은 남의 민족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배달은 남의 민족입니다. 이제 소비자가 현명한 주문 방식을 찾아서 소상공인을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좋은 방법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얘기가 또 나왔어요.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가 휘성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휘성이 이거 말고 또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수면 마취제가 있고 이건 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요? 김은배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그 휘성 씨 먼저 보면은 네. 작년 12월부터 첩보를 입수해서 경기청에서 수사를 북부청에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휘성 씨가 그 3월 28일 날 알다시피 그 쓰러졌지 않습니까? 화장실에서 네. 쓰러져 가지고 경찰관이 발견해서 와서 그 검사를 해봤더니 음성으로 나왔어요. 프로포폴에 대한 음성? 아니 프로포폴이 아니고 마약? 프로포폴은 그전 했고 그 애터미 아니야 뭐 저 애터미 데이트라는 약이 있는데 예. 프로포폴처럼 그런 수면 유도제예요. 예. 근데 그거를 투약하다가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는데 또 4월 2일 날 또 한 번 쓰러졌어요. 예. 광진구에 있는 호텔에 화장실이 또 발견됐어요. 휘성 씨가.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그 전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휘성 씨가 시인을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대가지고 기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도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휘성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예. 일단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 마약류 관리법에 마약이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또 하나는 대마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 두 번째 해당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프로포폴은 해당이 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애터미 데이트는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요거를 본인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약은 새로 나온 약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는데 분류가 안 됐던 건가요? 기존에 있었어요. 있기는. 기존에 있었고 프로포폴이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면서 네. 사용이 폭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능은 비슷한데 프로포폴은 지정이 됐는데 예. 애터미데이트는 지정이 안 됐으니까 지정이 안 됐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 약을 투약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거기 때문에 분류 자체가 다른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걸 뭐 저 지정을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럼 이게 이제 효능 문제가 있는데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향정 의약품에 관해서는 프로포폴이 있다고 한다면 애터미 데이트에 대해서도 수면 유도제가 같거든요. 여기 사용이 급증하게 되면은 아마 이거를 지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게 되면 계속 쓰게 되니까 효능은 같은데 프로포폴은 지정이 돼 있고 애터미 데이트는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지정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네. 그러면 이게 약사법 위반으로 넘어가는 사안이고 마약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약은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처벌해도 약사법이 판매자는 처벌합니다. 그래요? 예, 상표법도 마찬가지. 상표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해도 상표처럼 옷을 산 사람은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법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구입을 해도 구입한 사람은 처벌 않고 판매자만 처벌하는 거죠. 상당히 좀 비어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휘성 씨가 지금 만약에 이 애터미 데이트를 했다고 치면은 휘성 씨는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약을 판 사람 예. 그 사람만 처벌을 그러니까 할 수 어떻게 있군요. 유통을 시킨 사람이겠죠. 예. 근데 그 휘성 씨가 어떻게 구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실 뭐 다른 방법으로 구했을 수 있는데 그건 아직 뭐 조사 중이니까. 근데 여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휘성 씨 같은 경우에는 약사한테 구입한 건 아닙니다.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판매가 되지만 인터넷으로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이 그걸 공급했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 자격 없는 사람은 일단 구속이 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휘성 씨에 대해서는 이 애터미 데이트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됐기 때문에 조사가 되는 거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애터미 요것도 아마 지정될 것 같아요. 바로 될 것 같은데 현재 근데 시장에 현재는 안 돼 있죠. 현장에 나왔는데 너무 물량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게 한참 동안 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했었고 기사도 많이 썼고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포폴 관련해서 이제 수면 마취제를 뭐 일부에서 지금 복용하고 있다더라라고 얘기했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약품들을 다 확인해 보고 이걸 다 한꺼번에 넣어야지 프로포폴만 넣고 이건 남겨놨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본 겁니다. 의존성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의존성이요? 예. 아, 지속적으로 한 번 맞게 되면. 한 번 맞으면 또 맞아야 되는.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 의존성에 대한 판단도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 약의 의존성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다시 또 찾게 되면은 그것도 역시 의존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독에 의한 의존성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푹 잤다거나 개운하다고 약효에 대해서 이게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잤다면 의존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존성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존성을 넓혀야지만이 지금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약효 자체의 의존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좁게 해석해서 이런 걸 너무 남용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면 유도제라든지 약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마약류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용할 경우에는 이제 그 말씀대로 의존성을 봐가지고 지정을 하지만 남용이 안 되는 약도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지정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불편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약류 관리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마약류를 관리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청 쪽에 가까운데 이걸 수사하는 것도 경찰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원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될 시스템에 대한 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마약을 관리하는 청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서도 마약수사청이라는 거 얘기가 나왔었고요. 경찰청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마약 청정 지역이다. 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 아니고 그런 상황은 아니죠. 거기다가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라고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음성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그러면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유통할 수 있는 약을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관리상에 의해서 유통이 됐다는 것도 문제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약사법으로 처벌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수입해 와서 또 불법적으로 병원에서 아니면 관리가 자는 데서 빼내 갖고 임의로 이제 인터넷에서 팔아보는 이런 상황인 거죠. 누가 팔았는지 지금 이제 아까 휘성 씨 부분은 어떤 약사가 그걸 빼내 갖고 팔아갖고 지금 구속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그 약사 아닌 사람이 파는 거죠. 좀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약사에게서 빼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팔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관리가 왜 이렇게 허술하냐. 그러니까요. 이 허술한 것이 어린애들한테 들어갈 수 있고 신혼이 미상의 사람한테도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왜 관리가 허술하냐에 대한 것은 누군가는 발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기 유통 과정을 3년마다 한 번씩 정기 유통 점검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수시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직구도 문제가 있고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영업사 하시는 분들한테도 빼돌릴 수도 있는 거죠. 약사한테도 빼돌릴 수 있지만은 일단 영업 과정, 유통 과정에서도 일부분은 세워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5336 번 쓰시는 분께서 프로포폴이 문제가 된 지도 오래됐는데 비슷한 약품이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는 경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N번방
박사 조주빈 공범들 관련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10여 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이 있었고 이 최모 씨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은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 최모 씨가 그 송파구에 있는 모 주민센터에 근무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려고 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걸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관이 바쁠 때에는 공유원 보고 조회를 의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집 최모 씨는 자기가 한 200명 정도를 개인 정보를 신상을 비밀리 한 거예요. 그리고 17명은 뽑아가지고 이제 제공을 했는데 요 문제는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정부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공유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공익으로 쓰질 않고 본인이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줬다고 한다면 이것도 직무유기로 해당할 수는 있는 거죠. 본인은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주민센터 일부지만은 하는 업무 방식으로 봐서는 아마 그것을 자신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 사회복무요원한테 열어놓은 화면으로 뭘 하게 했을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정확히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했다면 그럴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고 되는 것처럼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권한 내에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그걸 해당 상황이 마치게 되면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주민센터에서는 이 자료가 있으니까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군가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그 아이디나 패스워드로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이 뜨면 이제 우리가 하면 출력도 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담당자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자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보조 업무이기 때문에 그 화면 띄우는 상태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화면을 끈 상태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으면 담당자가 없다 하더라도 몰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면을 켜놓고 화장실을 갔을 때 본다거나 이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방식인지가 지금 중요한데 만약에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공유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동해 놓고 자리를 비웠을 때 잠깐 비웠는데 이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찍거나 아니면 거기서 뭐 이게 이기를 해갖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도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처벌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업무 방식이 이렇게 해왔다고 하면 그건 사실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화면을 켜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보려면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쉽진 않고 제 생각인데요. 어떻든 그 사회복무요원이 아이디어 패스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을 때 자기가 조회가 필요한 사람은 몰래 들어가서 받고 그 정보를 빼낸 것이지 실제적으로 화면이 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 로그인 기록이 나오거든요. 결제 같은 경우에는 조회하게 되면은 조회 시간 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조회를 했는지 누가 언제 조회했는지 나오는데 아마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민센터도.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띄우는 상태에서 화면을 바꾸질 않고 아마 자리 잠깐 비웠을 때 화면이 꺼졌을 때라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인적사항을 뽑지 않았느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업무가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사후에 한 달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 주민센터 전체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고 넘어간 것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 방식을 정확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 업무 방식이 맞지만은 그건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주민센터에서. 인력도 적은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 이런 문제도 분명히 항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유출된 정보 때문에 그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안 걸리네 라는 걸 확인한 순간 얘들은 더 이걸 여러 번 적극적으로 또 찾으려고 하고 정보를 남에게 넘기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이 주민센터라든가 해당 담당 공무원은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조사한 바로는 200여 명 정도를 조회를 했고 임의로 그다음에 17명의 그 신상 정보를 조주민한테 줬다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닉네임 이기야라는 것도 있는데 현직 군인 신분이고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박사방의 홍보를 맡은 핵심 운영자, 홍보 운영자도 있네요. 참.
군복무 중에 경찰 수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군으로 이거 이첩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신분. 이 육군 일병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경찰에서 수사는 가능합니다. 그 네. 당시에 이제 집이라든지 군사기관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하고 휴대폰도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송치는 군 검찰에서 송치하기 때문에 군인이기 때문에 헌병대로 인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는 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군 검찰에서 인수를 받아서 군 검찰에서 이제 군법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군인일 경우에는 군 검찰 즉 군 헌병이라고 하는 군사 경찰로 이첩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이런 가운데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재벌가 3세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사법당국의 송반방위 처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인데 이거 왜 이게 기각이 됐을까요? 뭐 사유는 제3자 유출이 없었다. 그렇게 사유가 나왔다고 합니다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물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은 이 자체만 가지고 상당히 큰 그리고 사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상태에 이게 맞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근당 제약의 장남분이 그러니까 종근당 장남이라면서요? 예, 장남인데 예. 아마 그 3명 정도의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찍었을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찍은 뒤에 동의를 안 받고 불법 유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유포를 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있는데 예. 아마 법원에서 볼 때는 이런 그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얼굴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신상이 공개 안 됐다. 그리고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했다. 예. 그러니까 합의한 규정을 보아서 아마 우리가 이제 기각하는 사유가 증거 인멸 도주가 없는 건데 일단 그걸 적용해 가지고 아마 불구속을 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돈 많이 드신 분한테 너무 약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N번방 관련해서는 지금 파장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게 재판 맡은 판사도 교체가 되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무슨 이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TF를 꾸린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파장이 좀 커지고는 있는데 이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좀 여기서 좀 마치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287님 의견 알려드리겠습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온 국민 정보 다 빼낼 수 있겠네요. 일반 사기업에선 보안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보안의식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조치했으면 합니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아는 경찰 배상훈, 김은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